80년대 중반에도 한번 남미 재정위기가 있었고 1980년대. 또 예. 90년대 뭐 잘 아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위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2010년 들어와 가지고 유럽 예. 또 재정위기가 있었고 했기 때문에 튀르키예가 문제가 되면 유럽이 굉장히 어려울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체코라든지 지금 헝가리라든지 이런 쪽가 안 좋잖아요. 예. 지금 에너지 문제로 이런 국가들이 문제가 되면 거기 익스포저가 큰 일부 그 서유럽 국가들이 또 은행들이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문제하고는 금융적인 측면에서는 차원이 다른 그렇죠. 이슈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한번 좀 주의 깊게 한번 이렇게 좀 체크하시고 경각심을 조금 가지면서 해외 투자에도 좀 조심하시라. 예. 자, 그러면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우리 3프로TV 오늘은 이 안에 있는 스튜디오 안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다. 3프로 우리 식구들끼리 구성원이고. 네, 아유 반갑습니다. 김한진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다 식구인 거 아시죠? 아이 그럼요. 네. 네, 건설팀 팀장도 우리 3프로TV입니다. 네. 네. 자, 우리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나눠봅니까? 오늘은 뭐 좀 신흥국 얘기를 하면 어떨까? 신흥국. 뭐 약간 뭐 장님이 코끼리 뭐 다리 만지는 격이지만 네. 신흥국 잘 모르죠 누구나. 네. 박사님 혹시 박병창 부장님하고 아이템 맞춰서 오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좀 전에 박병창 부장님이 그 신흥국 지표를 보여주시면서 네.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 그래가지고 저희 채팅창이 난리가 났었어요. 저희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거기 신흥시장에 대한 궁금증이 딱 올라와 있는데 김한진 박사님이 지금 신흥국 얘기를 해주신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전체적인 조율 과연 아무도 없을까요? 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 신흥국 이야기. 신흥국이 현재 어떤 상태에 놓여 있고 네. 특히 뭐 재정 건전성이나 뭐 조금 외환적인 측면 이런 측면에서 조금 불안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좀 상태가 어떤 건지 뭐 간단하게 좀 짚어보고 어느 나라가 제일 조금 안 좋은가 상태가 뭐 그런 얘기를 조금 나눌까 합니다. 이게 별 큰 문제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다가도 신흥국 어디서 문제 생기니 갑자기 도미노로 막 크게 전 세계로 번지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네. 그런 위험성을 미리 또 짚어주시는군요. 네. 네. 우리나라는 혹시 여기 포함됩니까? 아니 우리나라는 빼셨습니까? 우리나라는 뭐 사실 국채 등급이나 뭐 외환 안정성 부분에서는 신흥국은 아니죠. 선진국이니까. 네, 거의 선진국이고 지금 뭐 약한 고리가 가장 약한 고리가 남아시아인 것 같아요. 남아시아. 네, 스리랑카부터 시작해서 우리 강상윤 교수님 항상 얘기해 주시는 남아시아. 네. 그 전문가들의 얘기는 뭐 한 1, 2년 이내에 방글라데시, 미얀마, 파키스탄 이런 남아시아 국가들이 연쇄 도산이 있을 거다.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고요. 그래요? 네. 근데 파키스탄도 이제 요즘 진짜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안 좋습니다. 그리고 몇몇 안 좋은 국가들이 있죠.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뭐 아프리카 국가라든지 또 동유럽 그리고 남미 일부 국가 이렇게 조금 저개발국, 저소득 국가 그리고 지금 원자재 수입은 많고 특히 곡물 수입 비중은 굉장히 높고 좀 내전이라든지 좀 지정학적 위험이 존재하는 그런 그 저개발 국가들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관심을 안 둬요. 왜냐하면 뭐 마켓 입장에서는 프론티어 이머징이라고 그래서 조금 뭐 프론티어 이머징 그러니까 저개발 국가 신흥국에 대한 뭐 ETF도 있고 이런 투자 카테고리가 따로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다 잘 안 건드려 보기 때문에 그렇죠. 굳이 뭐 신흥국은 뭐 베트남 정도는 투자해도 그렇게 많이 투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문제는 큰 이슈가 되고 있지는 않은데 문제는 뭐 나비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조금 한쪽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그게 이제 좀 일파만파 영향을 미치는 98년에도 그때 고정환율 제도를 유지했던 태국 바트화가 예. 타이거 펀드가 뭐 조지 소로스 회장이 30% 바트화가 고평가돼 있다. 라고 하면서 그날 바로 그냥 폭락하고 예. 그게 이제 이 동북아시아의 어쨌든 외환위기로 굉장히 급물살을 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때 네. 외환위기를 겪었죠. 네. 그리고 나중에 어쨌든 알려진 사실이지만 물론 뭐 당시에도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았지만 우리나라 외환위기 당시에 예. 그때도 결국에는 타겟이 궁극적인 목표는 엔화였다. 네. 엔화를 이제 무너뜨리기 위해서 140엔 이상으로 이제 엔화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엔화는 좀 큰 통화니까 주변 통화를 먼저 이렇게 공격한 그런 헤지펀드의 거대한 움직임, 어쨌든 그런 좀 무서운 음모 이런 것들이 뒤에 깔려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네. 이번 남아시아 사태도 그냥 워치합니다. 지금 당장 뭐 오늘 주식을 뭐 운용하는데 이번 주 주식을 투자하는데 아주 중요한 이슈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슈도 있구나 이렇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신흥국 정부의 건전성을 좀 보려 그러면은 네. 뭐 어떤 부분들을 좀 보는 거예요? 뭐 이자 부담이나 부채 증가 뭐 이런 쪽을 이제 보게 되는 건가요?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도 뭐 데이터의 한계가 있지만 말씀 주셨던 이자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느냐, 특히 외화 부담, 외채 부담, 그리고 그 만기 도래가 언제 좀 집중돼 있느냐, 이게 2023년 정도에 집중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나라마다 조금 다르지만 중국도 부동산 개발업체를 중심으로 한 기업들의 외채 만기가 2023년에 굉장히 집중돼 있고요. 내년에. 근데 내년이 대체로 이제 경제가 안 좋은 해잖아요. 올해보다 내년도가 조금 더 전 세계 수요가 위축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신흥국들은 뭐 금리는 잘 안 떨어지고 인플레는 잡히겠지만 뭐 외채 이자는 조금 잘 안 떨어지는 게 경기 침체기에는 또 스프레드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그 신용 스프레드가 다 올라가기 때문에 특히 조금 재정적으로도 안 좋고 또 외환적으로도 안 좋은 양방으로 안 좋은 신흥국들은 이중고를 겪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되는데 한번 차트를 보시면은 이건 IMF에서 4월 달에 글로벌 금융 안정 보고서라는 거를 1년에 2번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밑에 게 이제 선진국이고 위에 게 신흥국인데 4월에 전망한 것이니까 사실은 뭐 2022년부터 26년까지 25년까지 전망했네요. 그런데 이게 조금 더 높아지겠죠. 금리가 4월 달보다는 조금 컨센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근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높아요. 신흥국이. 재정 수입 대비 이자 지출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재정 권 기자님이 그때 한번 제가 쓴 거를 유심히 봤는데 일본도 굉장히 문제가 있잖아요. 거긴 금리 올라가면 큰일 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YCC를 한다라고 지금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뭐 일본도 재정 지출 중에서 25%가 이자 지급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선진국 중에서는 이제 특이한 케이스고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높은 데가 한 6, 7% 정도 돼요. 근데 신흥국은 뭐 기본이 한 지금 팬데믹 이후에 10% 이렇게 되는데 평균을 내니까 그렇지 조금 안 좋은 국가들은 더 심하거든요. 이런 이유가 이머징 국가들이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지금 국제결제은행의 통계를 보니까 2008년에 GDP 대비 이머징 국가의 부채가 100% 정도였는데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240%거든요. 그러니까 GDP 증가보다 2.4배 정도 빚이 늘었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빚은 뭐 기업 부채나 국가 부채 다 포함한 건데 근데 이게 조금 은행들 같은 경우에도 부채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국영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 부채, 뭐 그냥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니까요. 그런 거를 포함하면 이것보다 더 심각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 부채 비율이 늘긴 했어요. 네. 굉장히 높습니다. 한 300% 넘는데 GDP 대비. 그런데 2008, 9년부터 최근 10년간 팬데믹 직전까지 그냥 그대로 잔잔하게 박스권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270% 내외에서 그냥 박스권으로 유지되다가 팬데믹이 터지면서 이제 재정 지출이 많이 늘어나니까 GDP 대비 한 40%포인트 늘었고 예. 신흥국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10여 년 전에 100%에서 그냥 줄기차게 늘어가지고 쭉 늘다가 팬데믹 직전부터 지금까지 40%포인트 GDP 대비 똑같이 GDP 대비 선진국이나 신흥국이나 2년간 40%포인트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늘어난 건 비슷한데 네. 신흥국은 계속 올라가다 늘어났고. 더 올라간 네. 거고 선진국은 비슷하게 가다가 올라간 네, 거에서 좀, 그 부담은 네. 신흥국이 훨씬 크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재정 준칙이나 이런 것들이 선진국은 조금 잘 지켜진 편이었고 네. 신흥국은 금리가 낮고 전 세계 은행이 달러를 많이 풀었기 때문에 예. 이 독이 든 사과를 냉큼 먹은 거죠. 당장 급하니까. 네, 당장 급하니까 그리고 네. 뭐 달콤하니까요. 네. 이런 달콤한 유혹에 어쨌든 부채가 사정없이 늘었다. 특히 뭐 지금 부채 증가율을 국가 부채 증가율을 제가 통계를 보니까 그러니까 어디가 그렇게 좀 위험해요? 네, 굉장히 위험한 국가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집트라든지 뭐 파키스탄, 가나, 인도가 조금 큰 국가에서는 인도, 브라질이 좀 높네요. 뭐 앙골라라든지 뭐 이런 데는 조금 어쨌든 아프리카 국가고요. 알바니아는 동유럽이죠. 예. 아르헨티나. 어디가 제일 저 위험한 쪽 이름 봐야 돼요? 오른쪽 위에? 예, X축이 네. 그 횡축이 GDP 대비 이제 국가 부채 비율입니다. 네. 예. 그 IMF에서 참고적으로 건전성을 기준으로 하는 그 잣대는 한 40에서 50%예요. 그러니까 뭐 너나 할 거 없이 그냥 다 높습니다. 근데 Y축 그 종축은 은행들의 부채 중에서 은행 에셋 그 자산 중에서 국가의 어쨌든 비중입니다. 국가 부채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좀 국영은행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뭐 산업은행 뭐 부도나면 큰 기업들 부도나면 구조조정하면서 산업은행이 떠안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은행들이 이제 국가 부채를 같이 짊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같이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네, 우상향 위쪽에 있는 국가들이 위험합니다. 오른쪽에 위가 제일 위험하군요. 네, 네. 이집트가 1등이네요. 네. 파키스탄, 이집트, GHA는 어디죠? 가나? 가나입니다. 가나. 아, 네네네. 인디아, 뭐 브라질도 꽤 위험한 수준이네요. 네, 인디아, 그죠? 브라질이 좀 크고요. 작은 나라들은 사실 조금 뭐 큰 문제가 치더라도. 없을 거고요. 네. 헝가리라든지 동유럽에서 알바니아라든지 작은 나라지만 그다음에 남아공이라든지 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나 또 유럽에서는 남미에서는 멕시코. 의외로 러시아가 왼쪽 제일 아래쪽에 있네요. 러시아는 굉장히 탄탄하네. 그러니까요. 국가 부채가 없네 여기는. 좀 늘었겠죠. 네, 당연히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 7, 8%니까 네, 당연히 네, 네. 늘었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예전 같이 이렇게 바로 문제가 안 생기는 이유는 2080년대 중반에도 한번 남미 재정위기가 있었고 1980년대. 또 네, 예. 90년대 뭐 잘 아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위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2010년 들어와 가지고 유럽 예. 또 재정위기가 있었고 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그래도 조심스러워졌어요.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바로는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달러 금리가 올라가도 일단은 뭐 조금 수면 아래서 일단 돌려막기 하고 버틸 수 있는 국가는 근근히 버티는 이제 그런 건데 물 밑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이런 라프한 통계를 통해서 볼 때는 아직 크게 문제가 생길 수는 않을 수 있지만 조금만 더 상황이 악화되면 이제 툭 건드리면 무너지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이 나비 효과를 통해서 예. 큰 국가를 무너뜨릴 경우에는 일단 브라질이나 인도 이런 거는 굉장히 크잖아요. 오. 뭐 터키, 튀르키예 이런 거는 굉장히 크잖아요. 네. 문제가.
튀르키예가 문제가 되면 유럽이 굉장히 어려울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체코라든지 지금 헝가리라든지 이런 쪽도 안 좋잖아요. 예. 지금 에너지 문제로 이런 국가들이 문제가 되면 거기 익스포저가 큰 일부 그 서유럽 국가들이 또 은행들이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문제하고는 금융적인 측면에서는 차원이 다른 이슈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걸 이래서 굉장히 공포심을 가지고 이거를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한번 좀 주의 깊게 한번 이렇게 좀 체크하시고 경각심을 조금 가지면서 해외 투자에도 좀 조심하시라. 근데 막 휘발유 깔려 있는 느낌인데 네. 불똥 탁 튀기면은 진짜 확 터질 것 같은 불안감도 좀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과거랑 좀 비교를 해봤을 때도 좀 위험한 수준인 거예요? 네, 제가 간간히 뭐 그 증권회사 다닐 때도 분석을 해봤지만 항상 위험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진짜 금방 위험이 바로라도 터질 것처럼 그렇게 항상 위험했습니다. 네. 그 당시의 지표로는 굉장히 위험했는데 지금은 한 차원 더 높게 위험해요.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지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쭉 이 상태로만 가도 첫 번째 차트에서 신흥국 부채의 GDP 대비 신흥국 부채 비율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더 높아지면 높아지지 낮아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약간 일부 국가의 문제가 언제 수면 위로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르나 좀 제가 생각할 때는 해외 투자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해외 투자에 있어서. 해외 투자라고 하면 이머징 투자, 이머징 신흥국 투자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엔화도 이거는 내피셜이지만 제가 헤지 펀드라면 이거는 건드리면 한 160엔 가는 환율이거든요. 왜냐하면 무역 수지에 의해서 경상 수지가 지금 쭈그러들고 있죠. 무역 수지 적자에 의해서. 그리고 모든 지표가 일본이 안 좋잖아요. 그리고 통화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건드리면 뭐 160엔 갈 수 있다. 근데 간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네. 그런 정도로 지금 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그래서 환율 시장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도 저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엔화가 그렇게 맞으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좋을 건 없겠죠. 죽음이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신흥국들이 이 정도 위험성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투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또 다른 액션을 좀 취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거시 경제 사이클상 내년까지는 혹은 뭐 2024년까지는 경기 침체 기간이라고 저는 전 세계가 경기 침체 기간이라는 것은 수출이 잘 안 되고 좀 세계 수요가 굉장히 쭈그러들어 있는 그런 상태가 한 1, 2년 더 지속된다고 보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전한 국가 그리고 좀 강세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최소한 평가절하의 가능성이 낮은 미국 비중을 여전히 높게 가져가실 필요가 있고 신흥국 투자 비중은 가능하면 꼭 필요하지 않으면 좀 줄이시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업단에서도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은 뭐 굳이 이런 상태에서 투자하지 않으시는 게 또 올라가면 조금 줄이시고 뭐 이게 당장 줄이시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번 경기 사이클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 2년 정도 긴 경기 침체 기간이 계속되면서 중간중간에 우여곡절을 많이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대한 우리의 대응 전략도 급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조금 더 우량한 쪽으로 이렇게 포지션을 이렇게 조금 변경하는 그리고 위험한 쪽은 계속 줄여나가는 그러한 전략을 지금부터 한 1년 정도는 지속하시다가 뭐
상황 봐가지고 이제 거꾸로 가야 되는 거죠.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위험한 거를 늘리고 네, 안전한 거를 줄여야죠.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신흥국이 좀 어려운 부분이 네네네. 그 사실 뭐 자체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그 달러 강세라는 게 모든 에너지 가격을 올려버리고 그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네. 그러면 이게 달러 강세가 미국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쪽으로 좀 포지션 늘리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이게 달러 강세가 미국에는 도움이 되는 건지 자기들도 수입 물가는 올라갈 건데 네. 좀 그거는 좀 어때요? 네, 좀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게 저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요 차트를 보시면 이머징 마켓의 어쨌든 그 채권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지금 2018년 19년에 비해서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왼쪽 차트는 이머징 마켓의 어쨌든 채권 중에서 파란색 선은 금리가 10% 이상인 그리고 빨간색 선은 어쨌든 미국 국채보다 1000bp 10%가 위인 스프레드가 벌어져 있는 이러한 비중이 2018년 19년보다 훨씬 높다라는 거죠. 2018년 19년이 금리를 계속 올리다가 18년 중반부터 19년 중반까지 QT를 했잖아요. QT를 월 500억 달러 하다가 이제 멈췄는데 이때보다 지금 이때는 그렇게 이머징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신흥국 하이힐드가 지금 치솟고 있잖아요. 결국 이런 신흥국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금리 달러빚 영향이 직전 통화긴축 막바지 사이클보다 훨씬 더 부담스럽다, 크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긴축과 이제 통화긴축이 앞으로도 조금 더 지속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기 사이클은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안 좋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이머징 마켓의 부채 텐트럼은 아직 안 왔다. 안 왔기 때문에 신흥국에서 계속 자본 이탈 가능성이 있고 이거는 말씀 주셨던 미국에도 결국에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거다. 지금은 달러 강세로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주변 나라에 수출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어느 월가 증권사 뭐 까먹었는데 통계를 보니까 달러가 1% 상승하면 달러 가치가 6개월 누적으로 0.3%포인트의 수입 물가 하락이 있다. 근데 연초 대비 지금 15% 달러가 강세였지 않습니까?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그러면 4.5%의 수입 물가, CPI가 아니라 수입 물가가 4.5% 절감되는, 세이브되는 이제 그런 베니핏을 미국은 지금 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약간 지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재무부라든지 어떤 통화당국도 달러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맞아요. 그냥 표정 관리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되는데 결국에 경제에 공짜가 없다라는 거죠. 뭐 애플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이제 신흥국이 안 좋아지면 뭐 해외 매출이 감소한다든지 그 다음에 신흥국에서의 뭐 인프라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꼬인다든지 자금 결제가 안 된다든지 이런 신흥국 경기 둔화의 영향을 내년에는 미국도 받을 거다. 그리고 전 세계 주식시장은 이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원화를 대입해도 마찬가지고요. 달러를 대입해도 유로화를 대입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달러 강세기에 주식시장은 재미없어요. 어느 나라 시장이나. 달러 강세라는 얘기는 서로 못 믿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쵸. 네,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는 시기가 달러 강세 시기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러 유동성이 수축되고 달러 강세가 진행되는 시기에 미국이나 한국이나 중국이나 다 안 좋습니다. 신흥국이나. 그런데 특히 신흥국은 부채 문제가 끼어 있기 때문에 더 문제가 심각한 쪽으로 시한폭탄이 조금 째깍째깍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 신흥국들이 이제 예를 들어 돈을 못 갚아요. 그래서 뭐 모라토리엄이든 뭐 디폴트든 선언을 해요. 그런 상황이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는 뭐 이렇게 부도가 많이 나면 이제 은행들이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신흥국들이 어려워지면 직격탄을 먼저 맞는 데는 어디입니까? 그 뭐 어쨌든 그 지역 그 리전의 어쨌든 선진국이 제일 직격탄을 많이 받죠. 예를 들어 남아시아가 위험하다.
그러면 네. 그 인근에 있는 나라 중에 선진국이 위험한 거예요? 네, 선진국이나 뭐 큰 신흥국, 뭐 일단 중국, 경제 규모가 인도. 네. 지금 1대1로가 문제가 되는 게 1대1로 따라서 부실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럼 지금 좀... 그 저개발 국가가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죠. 네. 지금 1대1로에 어쨌든 그 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국가들인데 제가 볼 때는 첫 번째가 중국이고 두 번째가 인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환율 측면에서는 일본 엔화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혹시 그럼 이게 좀 달러 가치 이렇게 막 올리고 하는 게 미국이 중국 견제용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은 미국도 통제할 수 없는 러시아를 경유한 유럽발 에너지 쇼크로 인한 유로화 약세가 모든 달러 강세를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달러 강세에 달러 강세가 멈추려면 푸틴이 멈추고 전쟁이 멈추면 끝납니다. 네. 달러 강세는 전쟁 멈추는 순간 떨어진다. 지금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자국 내 물가 오르는 것 때문에 지지율이 안 좋은 상황에서 그 달러 강세로 인플레이션을 수출하고 있다는 거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부담을 좀 덜은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분명히 있죠. 네. 얄미워요. 그럼요. 자기네만 물가 안 올리려고 막 달러를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니까. 자, 하여튼 뭐 지금 우리 김한진 박사님 모시고 신흥국의 좀 뭐 위험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살펴봤는데 현재는 남아시아가 조금 더 위험해 보인다 비교적. 네. 네, 그렇게 좀 혹시 만약에 투자를 하실 거면 그리고 신흥국 투자는 올해 내년은 조금 안 하시는 게 피하시는 게 위험 관리에는 더 좋겠다. 네. IMF가 세계 경제 전망을 하면서 내년도 신흥국 경제 성장률을 올해 뭐 4.1%인가에서 4.3%, 5% 이렇게 높였어요. 네. 네, 러시아하고 뭐 중국이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봉쇄도 해제되고 경기 부양책도 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걸로 봤는데 여기에 속지 말으셔야 되는 게 지난 10년간 신흥국의 평균 경제 성장률이 5%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전히 신흥국은 무역 수지가 안 좋은 국가들이 좋은 국가보다 그 이전보다 10년 평균보다 안 좋은 국가들이 훨씬 더 많을 확률이 내년까지 높다라는 거죠. 무역 수지가 안 좋으면 외화를 못 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금리가 잘 안 떨어지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흥국의 기업이든 국가든 CDS 프리미엄이든 이런 것들이 잘 안 떨어지면 외채 부담은 이중고로거든요. 달러는 못 벌고 빚을 갚아야 되는 어쨌든 조건은 더 악화되고 그런 상태가 내년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흥국 관련된 리스크 우리 김한진 박사님께 전해 들었습니다. 자, 박사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우리는 개인 투자들이 사면 장이 빠지고 개인 투자들이 팔면 장으로 오르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진짜 물러나야 돼요. 제 경험상 캐시가 최고입니다. 10년 있으면 엄청난 기회가 와요. 평일 600석 전석 매진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이 온라인으로 출시됐습니다. 우리는 펀드 매니저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전문가가 아니에요. 왜 자꾸 우리가 전문가가 되려고 그래요? 아파트 사고 뭐 재산 올라오고 그게 다 내 덕인 줄 알잖아. 근데 중앙은행 덕이라고. 거기서 내셔줄 때 같이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 들이마시는데 그 앞에다 대면 빨리 들어가지. 주식 부동산 투자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압축한 5시간의 강의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